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라이트입니다. 국제사회가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인도적 지원만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 대통령 외신 인터뷰 발언에 미국은 환영했고 러시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야당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밝히려는 사전포석이 아니냐 이런 발언이 나왔는데요. 대통령실이 그리는 큰 그림이 있는 걸까요? 민주당 돈봉투 의혹, 국민의힘 설화 파장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함께 다뤄보고요. 목요일 뉴스나이트 정진영 앵커가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립니다. 4월 20일 목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시사하고 타이완 해협의 현산 병력을 반대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러시아와 중국이 발끈했습니다. 정부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러시아에 달렸다. 중국이 심각한 외교 결례를 범했다라며 맞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정상회담과 상하원 합동연설을 하고 대규모 경제사절단과 세일즈 외교도 펼칠 예정입니다. 돈봉투 의혹의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민주당이 사실상 당론으로 송영길 전 대표의 즉각 귀국을 촉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계 은퇴 주장까지 나왔는데 송 전 대표는 22일 기자회견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주택 전반에 대한 경매 중단을 긴급 지시하면서 인천 미추홀구 피해 매물 경매가 대부분 유예됐습니다. 경찰은 이른바 건축왕 일당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신축 아파트의 붙박이 가구 공사 입찰 과정에서 2조 원이 넘는 규모의 담합을 한 업체와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낙찰가를 시세보다 5%가량 부풀려 이익을 챙겼습니다. 계좌번호와 함께 경주사 문자를 주민들에게 대량 발송해 비난을 샀던 태백시장과 장흥군수가 자치단체 보조금을 받거나 공사 계약을 한 업체에도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에 러시아가 반발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원론적인 답변이었다면서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러시아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무모하고 무지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군사적 지원 시사로 해석된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에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하자 대통령실은 상식적, 원론적인 답변이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제사회가 심각하다고 여길 중대한 살상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가만히 지켜볼 수 있겠냐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논평했다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러시아에 달려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침엔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반발에 대해선 두 나라가 국제사회의 규범을 존중한다면 대화와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대량 학살이 일어난다면 한국에 요구되는 책임을 회피하긴 어렵고 우리는 재래식 무기 생산에 장점을 갖고 있다면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안전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무모하고 무지한 대통령의 굴종 외교다 목소리를 높였고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장 공식 처리하십시오.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를 국민적 공감대, 심지어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를 확대 해석해 정쟁에 이용하려 드는 민주당의 검은 속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이 외교 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말로 진화에 나선 건 그만큼 대러 관계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방미를 기점으로 우리 정부 역할의 요구가 커진다면 균형 잡기 외교의 셈법이 갈수록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무기 제공도 적대 행위며 북한에 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나설 경우 러시아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따져봤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자 러시아는 발끈했습니다. 실제로 지원한다면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한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위협했는데 전쟁 중인 러시아의 상황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발언을 한 배경이 주목됩니다. 대기권 진입 기술, 또 대기권으로 진입한 탄도를 유도해서 목표물을 명중시키는 기술 등등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러시아는 탄도미사일 강국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전수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억제할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이지만 직접적인 군사 위협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019년 7월 조기 경보기로 독도 상공을 침범해 우리 전투기가 300여 발의 경고 사격을 하는 등 충돌 직전까지 치달았습니다. 이와 함께 각종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반대하며 더 노골적으로 편을 들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경북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자 중국이 대대적인 보복에 나선 것처럼 러시아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지금의 현실이 과거 냉전 구도처럼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상황이라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도 정부의 고민입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인권을 유린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한 러시아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같은 목소리를 내고 같은 행동을 취한다는 것은 한국과 같은 경제력을 가진 위상을 가진 국가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정책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국민 대량 학살이나 민간인 공격 등을 전제로 한 윤 대통령의 무기 지원 시사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을 지원하고 한미동맹의 역할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존 의존의 국제질서가 자국의 이익을 강조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는 만큼 앞으로 더 섬세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러시아에 이어서 중국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발언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타이완 문제에 말참견을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면박을 주듯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힘을 통한 타이완 해협의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발언에 중국은 말참견 말라는 날선 반응을 내놨습니다. 解决台湾问题是中国人自己的事，不容他人智慧。 이 말참견이란 표현, 지난 2월 박진 외교부 장관을 향해서도 했던 말입니다. 역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는 타이완 관련 원론적 입장 표명에 중국이 발끈한 겁니다. 당시엔 협박으로 들릴 법한 이런 말도 내뱉었습니다. 如果韩方需维护半岛的和平稳定，就需要恪守一个中国原则，审慎处理台湾问题。 올해 집권 3기를 연 시진핑 주석이 역사적 사명으로 제시한 타이완 통일. 그 최대 걸림돌인 미국이 타이완 문제 개입 논리로 꺼내든 용어가 바로 현상 변경입니다. 중국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내놓는 배경입니다. We oppose unilateral change in the status quo by either side, and we're committed to maintaining the peace and stability in Taiwan. 박 장관에 이은 윤 대통령의 현상 변경 발언. 이번엔 한술 더 떠서 중국의 속을 긁어놨습니다. 타이완 해협 긴장을 한반도 정세에 빗대 세계적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겁니다. 중국은 면박을 주듯 정면 반박했습니다. 朝鲜半岛问题和台湾问题的性质、经纬全然不同，根本不具可比性，这是众所周知的事实。 우리 정부는 중국이 국격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를 저질렀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러시아는 물론 중국과 외교 문제로 비화할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일정이 나왔습니다. 오는 24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윤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과 의회 연설을 소화하고 대규모 경제 사절단과 세일즈 외교도 진행합니다. 조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1일 만에 초고속으로 만났던 한미 정상. 엄지척 작별하며 워싱턴 만남을 기약했는데 11개월 만에 미국 답방이 성사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오는 24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백악관도 비슷한 시간 양국의 철통 같은 동맹을 강조할 거라며 한미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에서 선의의 힘이 됐다고 알렸습니다. 국빈 방미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 뒤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이후 두 번째입니다. 벌써 6번째 만나게 될 두 정상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확장 억제 강화와 경제안보 협력 구체화, 양국 미래세대 교류 등에 방점을 찍을 예정입니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의 내용과 폭이 더욱 확장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70년 동맹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현재의 모습은 한미 가치 동맹에 기반하고 있다라는 것. 백악관 앞마당 사우스론에서 열리는 공식 환영 행사를 시작으로 한미 정상회담, 로즈가든의 공동 기자회견과 성대한 국빈 만찬까지 방미 사흘째가 단연 하이라이트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튿날 미국 상하원 합동의회에서 영어 연설로 한미동맹 청사진을 제시하고 해리스 부통령 부부와 국빈 오찬을 진행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한국전쟁 기념비를 찾고 미군 수뇌부에게 직접 정세 보고를 받는 등 안보 행보도 촘촘합니다. 동시에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인 122명의 경제사절단과 세일즈 외교에 나섭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SK 최태원, 현대차 정의선 회장 등 주요 그룹 대표들이 총출동해 첨단 기술 동맹 강화를 키워드로 워싱턴과 보스턴에서 다양한 경제 행사를 소화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인 대통령과 함께 경제 중심의 정상 외교를 현장에서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 정부 간 약속을 넘어 모든 국민 구성원이 그 과실을 누릴 수 있도록 무대를 확장하는 기회가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한일 관계를 소중히 하겠다며 한국 방문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셔틀 외교 재개가 본격화함과 동시에 한미일 공조도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16일 한일 정상은 12년간 중단됐던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 재개의 뜻을 모았습니다. ユン大統領との首脳会談において、両国の首脳が形式にとらわれず、頻繁に訪問するシャトル外交を再開させることで一致をいたしました。 이후 기시다 총리의 답방이 언제쯤 이뤄질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쏠린 가운데 교도통신 등은 기시다 총리가 지방 언론사 간부들과의 회식에서 이번에는 내가 한국을 가야 한다며 답방에 의욕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한일 관계를 소중히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이 같은 언급으로 셔틀 외교가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특히 오는 26일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다음 달 히로시마 G7 정상회담에서는 한미일 정상이 별도로 회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기시다 총리가 여름쯤 답방한다면 한미일 공조는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에 대해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는 답보 상태입니다.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역사 왜곡 등 풀어야 할 현안은 여전히 산더미입니다. 더욱이 한국을 답방한 뒤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경우 다시금 갈등이 증폭될 수도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한국 방문 의지를 거듭 밝힌 상황에서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어떻게 정리해 우리 정부에 제시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사실상 당론으로 송영길 전 대표의 즉각적인 귀국을 촉구했습니다.
당 차원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송 전 대표가 정계 은퇴를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불거진 뒤 처음 열린 의원총회 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당원에 큰 실망을 안겨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당사자인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해서는 즉각 귀국해 의혹을 낱낱이 밝히는 게 국민과 당에 대한 기본적 도리라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송영길 전 당대표가 즉각 귀국해서 의혹을 낱낱이 분명히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송 전 대표가 예고한 20일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가급적 빨리 돌아와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에 송 전 대표 기자회견에서 설화가 생길 수도 있다며 만약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이 나오면 당도 망가지고 송 전 대표 본인도 망가지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도부는 송 전 대표에게 조기 귀국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왔는데 송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한 뒤 한국에 돌아오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 지도부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조기 귀국하셔서 국내에서 본인이 해야 될 역할과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에 대해 당 차원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당 원로 인사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정계 은퇴 주장까지 꺼냈습니다. 좀 구질구질하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정계 은퇴 선언까지 해야 된다고 보세요? 당연하죠. 그거야. 어떻게 이래놓고 뭘 더 미련을 가진들 가능하겠어요. 그게. 연일 맹공을 이어가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와 송 전 대표가 앞선 통화에서 서로 말을 맞추며 진실을 은폐하기로 모의라도 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2심 송심이라고 하는데 송영길 전 대표의 전당대회 사건에 2심이 있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송 전 대표의 즉각 귀국을 지시하고 송 전 대표는 조기 귀국 의사를 묻는 YTN 취재진에게 22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거듭 재확인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인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내일 구속의 갈림길에 섭니다. 강 회장이 구속될 경우 피의자의 현역 의원들 소환 조사는 물론이고 윗선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에서 핵심 역할을 한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강 회장이 받는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재작년 3월부터 5월 사이 민주당 당직자들과 공모해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선거 관계자 등에게 금품 9,400만 원을 뿌린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강 회장은 이 가운데 8천만 원을 끌어오고 윤관석 의원의 지시로 현역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뿌리는 데에도 깊이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재작년 9월 한국수자원공사 상인감사 신분으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뒷돈을 건넨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발전 설비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강 회장이 조직적이고 대규모인 금품 선거를 주도한 사실이 이전 부총장 녹음 파일을 비롯한 여러 물증과 인적 증거 등으로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12일 압수수색을 전후로 강 회장을 비롯한 피의자들이 서로 말을 맞추는 등 증거를 없애려는 정황도 포착됐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날 강 회장을 재소환해 조사한 뒤 이례적으로 밤늦게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강 회장 영장심사를 앞둔 검찰은 다음 단계 수사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살포된 금품 9,400만 원은 지금까지 확인된 액수일 뿐이라며 추가 수사를 통해 돈봉투 액수와 압수수색 당시 9명이던 피의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강 회장 등의 자금줄 역할을 한 이른바 스폰서도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고 월요일 날 오면 밥값이 없다. 경찰로 좀 마련해줘라. 얘기해 놓으십시오. 얼마? 그러면 1,000만 원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직접 돈봉투를 뿌린 것으로도 의심되는 송영길 전 대표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구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참 열심히 하네요. 그랬더니만 영길이 형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조금 처리해줬어. 더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수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긴 하겠지만 돈봉투 수수자들도 물론 수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송 전 대표 보좌관 출신 박모 씨와 윤관석 의원 등 다른 공여자들도 불러서 금품 규모와 전달 경위, 또 송 전 대표의 관여 정도를 추궁할 방침입니다. YTN 임송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양특검 처리가 늦어질 경우 다음 주 본회의에서 정의당과 함께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겠다며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협조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른바 양특검법과 관련해 야권의 공조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법사위에서 양특검 처리가 되지 않으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신속 처리한 건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란 겁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기만적이고 정략적인 법사위원회 운영을 더는 자시하지 않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려면 재적 의원의 5분의 3, 180명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뿐 아니라 정의당 등 야권이 한데 뜻을 모아야 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은 선거제가 한창 논의 중인데 검은 거래를 하는 거냐면서 정의당이 이재명 방탄에 동참했다는 오명을 쓰게 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오는 27일 본회의는 오로지 민생 법안에만 집중할 거라며 정쟁을 유발하는 법안은 뒤로 미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생 법안 처리에는 관심도 없고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며 정쟁에 몰두하는 지금의 모습이 과연 공당의 자세인지. 미국의 도청 의혹 규명을 위해 야당이 요구해 열린 상임위 회의에서도 여야의 실랑이는 이어졌습니다. 혼란과 억측만을 유발할 뿐입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 보고를 강요하는 무책임한 처사나 다름이 없습니다. 저희는 하루라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실이 도청의 위험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여기다 윤 대통령의 외교 발언 논란에 대한 여진이 이어지는 등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5.18 발언을 포함해서 잇따른 실언으로 자숙에 들어갔던 김재원 최고위원에 이어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 회의에는 태영호 최고위원까지 불참했습니다. 역시 설화로 인한 구설에 올랐기 때문인데 당내에서는 지도부 출범 초기부터 부담을 준 데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대표와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 2명이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5.18에 이어 4.3 발언 논란으로 이달 초부터 자숙에 들어간 김재원 최고위원 외에 민주당을 JMS에 빗댔던 태영호 최고위원도 지도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겁니다. 지도부에서 꼭 있었는지 나오지 말라고. 압니다. 혹시 언제까지 참석 안 하실 생각이세요? 혹시 잇따른 설화로 선출직 최고위원 4명 가운데 2명이나 당 최고회의에 불참했는데 새 지도부가 출범한 지 불과 40여일 만입니다. 지도부가 삐걱이자 당 내부에서도 이제는 단호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 눈살이 찌푸리게 하거나 당에 큰 위해를 가한 분들이 있다면 단호한 조치를 할 것이다. 또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다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당 윤리위원회 구성에 당 안팎으로 관심이 집중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징계가 내려질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태영호, 김재원 최고위원 모두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을 받을 경우 사실상 총선 출마가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김 최고위원이 광주 방문에 이어 제주를 찾으며 연일 사과 행보에 나서는 것도 이런 배경이 깔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제주 사상 유족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또 그 상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차라리 윤리위 징계보다 새 지도부의 부담이 덜 수 있도록 자진 사퇴하는 것이 더 낫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정치적 결단에 대해서 타인이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를 포함한 우리 당 구성원 모두에게 선당우사의 정신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까지 윤리위원 인선을 모두 마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로 징계 대상에 누가 오를지 또 징계 수위는 얼마나 될지 주목됩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이른바 인천 건축왕 남모 씨에게 전세 보증금을 떼인 뒤 숨진 30대 여성의 장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남 씨 일당에게 전세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도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지금까지 경찰이 확인한 피해액만 380억 원대에 달합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고인의 영정사진 뒤로 유족들이 침통한 표정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관을 부여잡고 오열하는 아버지는 딸의 곁을 쉽게 떠나지 못합니다. 육상 국가대표 출신의 30대 초반 A씨에게 전세보증금 9천만 원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평생 모은 목돈을 인천 건축왕, 건축업자 남모 씨 일당에게 떼었고 절망감 속에 극단적 선택을 한 A씨. 이런 20, 30대 청년이 인천 미추홀구에서만 벌써 3명째입니다. 앞서 경찰은 남 씨에게 전세보증금 12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적용했는데 한 달간 추가 수사를 벌인 결과 피해 금액은 대폭 늘었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낸 피해자가 지난달 말까지 944명으로 피해액은 700억 원대, 이 가운데 388억 원이 경찰에서 확인됐습니다. 또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 최종 금액은 더 불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은 조만간 남 씨와 남 씨의 딸을 포함한 공범 61명을 2차로 송치할 계획입니다. 또 이들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범죄단체 조직죄가 인정되면 사기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공범자나 가담자도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경매 유예 조치 시행 첫날인 오늘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는 남모 씨 일당에게 사기당한 피해 주택 대부분 매각기일이 연기됐습니다. 정부가 잇따라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긴급 주거 지원 입주율은 4%대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건축왕 일당 중 한 명에게 보증금 7,8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법정에 직접 오기 전까지 매각기일이 연기된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럼 언제가 또 나와서 확인을 해야 되고 그때까지는 이게 정확하게 언제까지 보르다 이런 얘기가 아직은 없으니까 그때까지 또 그 전전긍긍하면서 또 살아야 되는 거니까.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가 집계한 남씨 일당 주택은 24채. 금융권의 연기 신청이 이루어지면서 대부분 기일이 미뤄졌지만 4채는 경매가 진행됐습니다. 다만 모두 유찰됐습니다. 4채 가운데 3채는 연기 신청서가 경매 개시 시점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연기 신청하지 않은 한 채는 대부업체가 질권자 3명에게 돈을 빌려서 전남 여수안 수협에서 부실채권을 사들인 매물입니다. 유예 조치가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지만 기존 대책은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긴급 주거지원 신청 접수 2달 동안 입주율은 4.6%입니다. 정부가 확보한 238세대 가운데 11세대만 입주한 겁니다. 인천시는 27세대가 더 신청했는데 경매 진행 등으로 이사 날짜를 확정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말합니다. 신청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왜 이게 맞냐고 여쭤보시면 저희도 답변 드릴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찾아가는 상담버스 운영도 시작합니다. 피해 임차인이 많은 곳에서 법률과 심리 상담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버스에 올라오기만 하면 그다음 바로 개인적으로 서로 변호사나 상담사들을 이 심리학자들을 저희들이 지정도 해주고. 정부와 인천시가 집계한 인천 지역 전체 전세 사기 피해 주택 규모는 3천여 세대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임차인에게 경매에 붙여진 주택을 우선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고 부족한 돈은 싼 이자로 빌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중단을 지시한 데 이어서 추가 대책을 내놓은 건데 야당은 이걸로는 부족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당정이 내놓은 전세 사기 대책의 핵심은 피해 임차인에게 부여하는 우선 매수권과 저리대출 지원입니다. 경매로 넘어간 주택에서 당장 쫓겨날 위기에 몰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지난 18일 피해 주택의 경매 중단을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 방침과 보조를 맞춰 세부 방안을 마련한 겁니다. 피해 임차인이 거주주택 낙찰 시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리대출을
충분한 거치 기간을 두어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직적 전세 사기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공범의 재산까지 추적해 범죄 수익을 몰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자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쏟아낸 건데 야당의 해법은 달랐습니다. 특히 피해 임차인에게 문제가 불거진 주택을 구매해 거주하도록 할 게 아니라 전세 보증금을 우선 돌려주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피해 구제를 한 뒤에 건축왕이든 빌라왕이든 이분들의 구상권 청구에서 일부 받아내고 이 주택을 매입하거나 팔면 전세 보증금을 먼저 보상하는 데 들어간 재원은 사기범이나 공공이 매입한 주택을 처분한 돈으로 충당하면 된다는 건데 당정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피해 주택에 이미 선순위 대출이 잔뜩 잡혀있는 만큼 금융기관 등에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공공매입, 주택에 대한 공공매입은 돈이 피해자에게 가지 않습니다. 제가 의원님,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뭘 매입하라는 겁니까? 채권을 매입하라는 겁니까? 양측의 팽팽한 신경전은 전세 사기 대란의 원인을 둘러싼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취지의 야당 비판에 피해 지원 대책에 대한만 집중을 했다면 이런 그 전세 피해 그 극단적인 선택을 이렇게 했었을까?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전세가 폭등과 임대차 시장의 왜곡을 불러왔다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엉성한 대처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원인 제공자가 갑자기 해결사를 자처해서는 받아들이기가 곤란하지 않을까?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론의 따가운 시선에 부랴부랴 팔을 걷어붙인 정치권이 이번엔 근본적인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동탄 오피스텔 전세 사기 의혹이 있는 부부와 이들을 도운 중개인 부부에 대해서 경찰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자 경찰은 범죄 단체 조직죄 적용까지 검토하며 강력 수사 의지를 내비쳤지만 막상 사기죄 적용조차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화성 동탄 신도시 일대에서 전세 사기를 벌였다고 의심받는 박모 씨와 장모 씨 부부 관련 신고는 지금까지 5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부부가 보유한 오피스텔은 250채 남짓. 여기 입주한 세입자들은 부부의 사업 실패를 떠안아 최소 수천만 원씩 손해를 볼 위기에 놓였습니다. 우선 경찰은 동탄 오피스텔 소유 부부와 이들 전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부부를 서둘러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전세 사기 사건들이 줄줄이 터지자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심 대상자에 대해서는 과감의 수사에 착수하고 조직적 전세 사기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극 적용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동탄 신도시 박 씨 부부의 경우 사기죄 적용부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고의가 드러나야 하는데 박 씨 부부가 임대한 집들은 근저당이 따로 잡혀 있지도 않는 등 아직 뚜렷한 정황이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부 하급심 판례에서 무리한 갭 투자를 사기죄로 처벌하기도 해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실제로 반환이 어렵겠다라는 점을 인식하거나 미필적으로라도 인식을 했다면 사기죄로 판단이 될 여지도 있죠. 일부 하급심 판례에서는 변제 자력이 없으면서 무리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례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도 했기 때문에 아예 전세 사기죄의 성립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범죄단체 조직죄는 적용이 더 쉽지 않습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4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만한 범죄를 위해서 단체를 조직해야 적용할 수 있는 법인데 사기죄는 그보다 형이 가벼워서 애초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심각하거나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해서 범죄단체로 묻는 것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각각의 역할과 기능에 맞춰서 개별적 형벌을 부여하는 것이 법칙과 형법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동탄 사건을 일선 경찰서에서 경기 남부청으로 이관해 본격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그러나 엄정한 단속 기조와는 달리 법 적용에는 여러 난관이 예상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수도권 일대 다세대 주택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뒤 100억 원 넘는 전세 보증금을 챙긴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 주택 380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 최모 씨를 지난 5일 사기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대의 다세대 주택을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사들여 피해자 67명으로부터 140억 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최 씨의 부동산 관리를 위탁받아 수익금을 나누어 가진 컨설팅 업체 대표도 사기 등의 혐의로 어제 구속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계좌번호와 함께 경조사 문자를 주민들에게 대량 발송해 비난을 샀던 태백시장과 장흥군수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치단체 보조금을 받거나 공사 계약을 한 업체에게도 이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지난해 말 모친상 부고 문자를 지역 주민에게 뿌렸습니다. 은행 계좌번호도 적어보냈는데 친분이 없는 사람까지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비난이 빗발쳤고 결국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김성 장흥군수는 최근 아들 결혼식을 앞두고 청첩장을 1,300명에게 보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관을 보내 긴급 현지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지자체와 업무적으로 엮인 사람들이 대거 경조사 문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200명이 넘었는데 시에서 보조금을 받거나 계약을 맺은 업체, 인허가를 신청한 업체 대표들이 포함됐습니다. 김성 장흥군수는 직무 관련자 100여 명에게 청첩장을 보냈습니다. 게다가 이런 일을 모두 비서한테 떠넘겼습니다. 비서실 직원에게 경조사 통지 대상자 선정과 청첩장 주소 작성, 부고장, 첨적장 발송을 시키는 등의 사적 노무를 요구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성 군수는 축의금 2,400만 원을 돌려줬습니다. 반면 이상호 시장은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금융거래 내역 제출을 거부해 모두 얼마를 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되며 이번처럼 공정한 업무에 지장을 줄 경우라면 단 1원도 받으면 안 됩니다. 권익위는 두 단체장 모두 관련법을 위반했다면서 수사기관에 조사 내용을 보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신축 아파트의 붙박이 가구 공사 입찰 과정에서 2조 원이 넘는 규모의 담합을 벌인 업체와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0년 가까이 이런 짬짬이가 이어진 건데 아파트 분양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김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샘과 NX, 넥시스, 우아미, 리버스 등 가구업체 8곳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전국 신축 아파트 780여 곳에 들어갈 붙박이 가구 입찰을 짬짬이 한 혐의로 규모는 무려 2조 3천억여 원입니다. 통상 붙박이 가구는 건설사가 입찰 공고를 올리면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한 가구사가 시공을 따내게 되는데 이들 업체는 서로 돌아가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전에 순서를 정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낙찰 순번이 된 업체가 입찰 금액을 미리 공유해주면 다른 들러리 업체들은 일부러 더 높은 가격을 써내는 방식입니다. 검찰이 확보한 각 가구사 담당자들의 대화엔 이번 현장은 저희 차례라고 노골적으로 말하거나 낙찰 예정사보다 높게 금액을 써내겠다고 약속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검찰은 심지어 이들이 시세보다 5%가량 부풀려 낙찰가를 정해 이익을 챙겼고 장기적으론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부추겼다고 판단했습니다. 가구 비용이 결국은 건축비와 분양가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적 관심사인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어렵게 하는 빌트인 가구 업계의 고질적 담합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범행 배경엔 업체 수익 확보 측면도 있겠지만 경쟁과 영업의 부담을 느낀 실무 직원들의 일탈이 있었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검찰은 업체뿐만 아니라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을 포함해 책임자 등 12명과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없앤 직원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고발 없이 업계의 자진 신고를 받아 대규모 담합 수사에 착수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애초 수사망에 올랐지만 가장 먼저 자진에 신고했던 업체 한 곳은 형벌 감면 지침에 따라 이번 기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네, 대전 서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가스 밸브를 잠그거나 훼손한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가스 배관에 라이터를 갖다 대는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게 됐는데요. 범행 장소 중 한 곳에서는 가스가 유출되는 아찔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가스 배관 앞에 서서 공구를 들고 한참을 만지작거립니다. 잠시 뒤에는 라이터를 꺼내 배관을 그을리기도 합니다. 인적 드문 새벽 60대 남성이 아파트 상가를 찾아와 가스 밸브를 잠그고 훼손했습니다. 장사 준비를 위해 새벽부터 가게를 찾은 음식점 주인은 가스가 나오지 않아 하루 장사를 망쳤습니다. 갑자기 가스가 나온 이런 일이 없었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침에 재료가 나와야 되는데 그 1시간 30분이 재료 준비가 뒤로 다 늦춰졌으니까 영업 준비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죠. 이 남성은 대전 서구 일대를 돌며 14곳에서 가스 밸브를 잠그거나 훼손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갈마동에 있는 한 골목길에서는 아예 공구까지 동원해 밸브를 분해했습니다. 남성이 가스 밸브를 해체해 훔쳐갔던 자리에는 다른 밸브가 고정되지 않은 채 위태롭게 걸려 있습니다. 범행 장소 중 한 곳에서는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자칫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가스까지 유출됐다고 그 가스 공급 회사에서 말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 남성은 에어컨 실외기나 인터넷 연결선을 파손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는 층간소음에 스트레스를 받았고 다른 사람들이 잘 사는 게 보기 싫어서 그랬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를 댄 거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한 뒤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생후 9달 된 아동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게 1심에서 징역 19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 위에 올라타 짓눌러 숨지게 한 원장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잠자리에서 벗어나 기어나오는 아이를 들어서 다시 눕힙니다. 이불을 덮고 베개까지 위에 올려놓은 뒤 아이가 계속 뒤척이자 갑자기 그 위로 올라탑니다. 10분 넘게 짓누른 끝에 아이가 움직이지 않자 태연하게 옆에 누워 휴대전화를 들여다봅니다. 지난해 11월 경기 화성시 어린이집 원장 김모 씨는 9달 된 천동민 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실수로 숨지게 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김 씨가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징역 19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학대 살해 혐의가 아닌 실수로 숨지게 했다는 학대치사 혐의를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숨쉬지 않는 것을 발견한 김 씨가 경찰에 신고한 뒤 아동에게 심폐소생술을 한 만큼 고의로 살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자신이 편하려고 피해 아동을 억지로 재우려다가 숨지게 해 부모에게 평생 아물 수 없는 상처를 준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10분 넘게 짓누르면 어른도 숨질 수 있는데도 원장의 행동을 그저 실수였다고 본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올라가서 14분 동안 누르면은 어린 사람도 죽고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 사람은 살인했는데 그 고소는 19년밖에 안 됐어요. 검찰은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네, 인터넷을 통해 얻은 정보로 모텔 화장실에서 필로폰을 만들어 판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필로폰 구매자는 도심 호텔이나 전용 클럽 등에서 집단으로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상현 기자입니다. 경찰관들이 호텔 객실에 들어갑니다. 의자에 앉아 팔에 고무줄을 묶고 있던 남성을 현장에서 체포합니다.
필로폰을 투약하려다가 적발된 겁니다. 마약 범죄를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유통망 꼭대기에 있던 필로폰 제조책 30대 A씨를 붙잡은 뒤 차례로 투약자들을 검거했습니다. 마약 관련 범죄로 복역했다가 출소한 A씨는 감기약처럼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모텔, 화장실 등에서 필로폰을 만들어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의자 A씨는 인터넷을 통해서 필로폰 제조 기법을 알게 되었고요. 필로폰 제조에 관련된 물질들을 여러 군데에서 구입해서 그리고 제조 기구도 구입해서 자기가 직접 제조한 것으로 A씨가 만든 필로폰은 약속 장소에 마약을 숨기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통해 전국 각지로 퍼졌습니다. 경찰은 필로폰 제조, 판매, 투약 사범 61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17명을 구속했습니다. 투약자는 이른바 만남 앱으로 호텔이나 전용 클럽, 수면실에 서너 명씩 모여 환각 파티를 벌인 거로 드러났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군이 모인 거로 파악됐는데 얼마나 투약했는지는 경찰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에는 주택가 원룸에서 필로폰 1kg을 만든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생활 공간 주변에서 버젓이 마약류를 만들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사법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차상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외교부가 타이완 말참견 풀어 이 중국 발언에 대해서 주한 중국 대사를 초치했다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외교부가 타이완 말참견 풀어 이 중국 발언에 대해서 주한 중국 대사를 초치했다라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보도에서 좀 더 정리되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기대에 최근 은행 예적금 금리가 기준금리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말 연 5%대를 웃돌던 예금 금리는 이제 연 4%대조차 찾아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은행권에선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할 것 없이 고금리 정기예금 상품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최근 상황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물가가 높은 수준이지만 정기예금 금리가 기준금리에도 채 미치지 못할 만큼 떨어진 겁니다. 전국 19개 은행이 금리를 공시한 1년 만기 정기예금 상품 38개 가운데 37개 상품의 최고금리가 연 4%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은 SH수협은행 천만남 우대예금으로 모든 우대 조건을 다 채워야 연 4%를 적용받습니다. 최고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낮은 상품도 수두룩합니다. 절반가량인 17개 상품의 1년 만기 예금 금리가 3.5%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예금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건 금융당국이 수신 경쟁 자제를 요청한 데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시장금리가 연일 하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요인뿐만 아니라 해외의 통화정책의 변화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선반영돼서 좀 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한 면이 있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준금리가 연 3%였던 지난해 11월 초 정기예금 상품 금리는 연 5%를 웃돌았는데 기준금리 추이에도 역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대출금리까지 더 큰 폭으로 내리면서 조금씩 벌어지고 있던 5대 시중은행 예대금리 차가 지난달 소폭 축소되기도 했습니다. 금리 하락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다음번에 기준금리를 설령 한 번 정도 더 올린다고 하더라도 시장금리는 아주 완만하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5대 시중은행의 예금 잔액이 벌써 큰 폭으로 줄어드는 등 그동안 은행에 쌓여있던 자금이 투자 등으로 점차 빠지는 현상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취약계층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액 생계비 대출에 3주 만에 15,000여 명이 몰렸습니다. 자, 이대로라면 정책이 시행되는 연말까지 예산이 부족한데 정부는 금융권에서 기부를 받아 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연 15.9% 금리로 최대 1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소액 생계비 대출.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돼 16,400여 명이 몰렸고 이 가운데 15,700여 명이 대출을 받아갔습니다. 홍보전을 했던 거 보고 예약하고 오게 됐거든요. 혹시 이거 대출 받을 때 어디에 쓰시는 건가요? 생활비 1인당 평균 대출 금액은 61만 원. 최초 대출 한도는 50만 원이지만 병원비나 주거 등 용처를 증명하고 더 빌려간 사람이 3,830여 명입니다.
대부분 이미 채무가 많거나 소득이 없어 은행에 발해드리기 어려운 취약계층입니다. 금융상담도 함께 진행됐는데 채무조정 관련이 5,8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취업지원 문의도 1,330여 건에 달했습니다. 불법 사금융 관련 신고도 236건이나 됐습니다. 올해 재원 1,000억 원 가운데 불과 3주 만에 쓴 돈은 96억 4천만 원으로 이대로라면 연말 전에 모두 소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기부를 통해 예산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전 금융권에서 국민행복기금 초과회수금 기부 의향을 밝혀 현재 263억 원 수준이 내부 의사결정을 거쳐 기부될 예정이고 약 377억 원 수준이 내부 검토를 거쳐 추가적으로 기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소액 생계비 대출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내년에도 취약계층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원을 계속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네, 대구 낮 기온이 30도씨에 육박하면서 4월이라고 하기에는 낯선 이상고온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경남 함양은 30도씨를 웃돌면서 여름이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이훈재 기자입니다. 산책로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릅니다. 뙤약볕 아래 바람을 가르며 페달을 밟으니 금세 땀방울이 맺힙니다. 또 힘차게 땅을 구르며 이른 더위와 맞섭니다. 봄이라고 하기 무색할 만큼 높이 오른 기온에 운동에 나선 사람은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생각보다 덥고 평소보다 좀 러닝이나 등산하는데도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밤에는 서늘해서 생각보다 더 서늘해서 그런 일교차 때문에 좀 더 힘든 것 같아요. 도심을 걷는 사람 대부분은 반소매 차림입니다.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더위를 식히고 부채와 손바닥으로 조그마한 그늘을 만들어 볕을 애써 가려봅니다. 낮 기온이 29.4도까지 오른 4월의 대구 풍경은 봄보다는 오히려 여름에 더 가까운 모습입니다. 걸으니까 바로 더워져가지고 좀 걷기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입고 나왔는데도 더워가지고 이제 여름 되면 어떻게 돌아다녀야 되나 걱정이 좀 있어요. 경남 함양 낮 기온은 30도를 뛰어넘었고 경남 밀양과 경북 경주 기온도 30도에 육박할 만큼 올랐습니다. 때 아닌 초여름 더위는 정점을 찍었고 하루 만에 낮 최고 기온은 10도 가까이 떨어져 평년 수준을 되찾을 거로 예보됐습니다. 하루하루 기온 차이가 심하게 나고 또 아침과 낮에 일교차도 크게 나는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네, 특수학교에서 비장애인 교장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를 한다는 제보가 저희 YTN에 들어왔습니다. 장애인 편의를 위해 마련된 시설을 장애인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장조차도 지키지 않는 현실. 오늘 장애인의 날을 계기로 되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보는 Y 박정영 기자입니다. 인천 부평구의 특수학교 입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흰색 외제차 한 대가 들어섭니다. 차를 세운 뒤 곧장 학교 안으로 들어간 운전자는 장애인이 아닙니다. 이 학교 교장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말곤 주차할 데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옆 일반 주차구역에 여러 칸이 비어 있고 학교 안에는 주차 타워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교장이 정문 앞에 차만 대놓고 훌쩍 떠나면서 학교 직원들만 일이 늘었습니다. 자칫 대형 통학버스와 부딪힐 우려가 있어서 학생들의 등교 시간에 맞춰 교장 차를 주차 타워로 옮겨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장선생님이 좀 운전이 미숙해서 저 주차 타워가 좁아요. 네. 근데 차가 크기 때문에 들어가다가 예를 들어서 파손 우려가 있어서 좀 예를 들어 뭐 다른 사람이 좀 주차를 해주는데. 이런 식의 주차를 수년째 계속해온 것으로 전해진 교장은 이유를 묻자 저희가 주차 타워 즉답을 피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이 좀 더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하려고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주차구역보다 면적을 넓게 잡고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둡니다. 하지만 장애인 학생을 가르치는 특수학교의 교장조차 법규를 지키지 않을 정도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장처는 좀채 줄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34만 건 넘게 적발돼 과태료 310억여 원이 부과됐습니다. 대중교통을 탈 수가 없어서 자차 이동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 현재 마련된 곳에 이제 불법 주차가 성행하게 되면서 장애인분들의 실질적인 이용에는 제약이 많은 상황이에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언제 어디든 마음껏 갈 수 있게 하라는 요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미 만들어둔 제도마저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볼 때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올해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된다고 UN 인구기금이 예측했습니다. 평균 나이가 적고 출산율도 높아 압도적인 인구 대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인 비하르주는 출산율이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인도 평균 합계 출산율이 2명인데 이곳은 4.9명이나 됩니다. 가난한데 인구가 늘어 더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ऊपर से यहाँ की जनसंख्या इस प्रकार बढ़ती जाएगी तो लिमिटेड रिसोर्सेस में जिस तरह से हम लोग को आगे आने वाले दिनों में बहुत सारा परेशानी उठाना पड़ सकता है. 출산율을 낮추기 위한 정부 노력은 별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남아 선호 사상과 함께 종교적 이유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मिलाते हैं उससे कि ये हमारे गॉड ने ये कहा है कि नहीं जी ये सब जो है ये मना है ऐसा नहीं करना चाहिए हालांकि ऐसा कुरान में कहीं भी नहीं है. 지난해 인도에서 모두 2,300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올해 중반 14억 2,860만 명을 기록해 세계 인구 1위인 중국을 제친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 절반이 30살 아래로 젊은 데다 출생률도 상당 기간 높을 것으로 보여서 압도적 인구 대국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중국은 60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줄었습니다. 생계 비용이 늘고 사회생활에 관심이 큰 여성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中国的人口红利没有消失，人才红利正在形成，发展动力依旧强劲。 올해 세계 인구는 80억 4,500만 명, 오는 2080년 104억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90년대부터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다음 주 진행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백악관도 비슷한 시간에 발표를 했던데요. 5박 7일 국빈 방문입니다. 자, 국빈 방문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국빈 방문 이후 처음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수시로 한미 동맹 관계이고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정상회담은 수시로 있습니다만 가장 형식적으로 높은 수준인 국빈 방문은 사실은 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 때 국빈 방문을 했던 이후에 지금 13년 만에 다시 국빈 방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빈 방문은 이제 정상 간의 회담 중에서는 가장 격이 높은 것이고 양국에서 가장 높은 애우를 갖춰서 회담을 하기 때문에 내용이나 또 형식 면에서 가장 최고조의 이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서 이번에 이제 예상한 대로 제일 중요한 것은 국빈 방문에 맞춰서 환대를 할 뿐만 아니라 눈에 띄는 것은 상하원 의원을 앞에 놓고 양원 합동 연설을 하게 됩니다. 네, 의회 연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외국 정상이 미국을 방문해도 그런 장소를 이렇게 제공하는 경우는 흔치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 그다음에 공식 만찬, 공식 오찬, 그리고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게 된 것은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그 내용을 떠나서 형식적으로는 상당히 오랜만에 한미 정상회담이 큰 쾌거를 이룬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중요한 일정들이 많기 때문에 언론들도 좀 주시해서 취재를 할 텐데요. 자, 민주당의 오선 변재일 의원이 동행을 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었는데요. 이게 무산이 됐어요. 당에서 일정을 좀 조율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변재일 의원이 한미의회 외교 포럼의 민주당 쪽 이제 회장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실로부터 이제 정부로부터 같이 동행해줄 것 요청을 해가지고 여당 의원들하고 변재일 의원하고 이제 같이 가는 건데 당에서 이제 민주당에서 27일에 국회 본회의에 쌍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 그리고 28일에 이제 의원총회 일정을 열겠다라고 해서 해외 출장 자제령이 내려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의 결정에 적극 협조하겠다라는 걸로 이제 해서
이제 여당 의원들만 지금 가게 됐어요. 예. 사실 요거는 이제 표면적인 이유고 이제 정치권에서 보기에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좀 불편한 심기들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미 정상회담 자체를 이제 뭐 반대하거나 그런 것들은 아닌데 지금 도청 파문 이런 거 관련해서 뭐 정부가 보인 거라든지 아니면은 러시아의 무기 수출을 사실상 지원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대한민국의 대원칙 전쟁 중에 있는 국가에는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뭐 이제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부정적인 기류들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순방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로이터 통신 인터뷰가 진행이 되는데 이 인터뷰 내용 때문에 좀 파장이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시사한 발언에 미국은 환영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굉장히 반발하고 있어요. 뭐 북한에 최신 무기를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온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개 한미 정상회담을 떠나기 전에 그 관련된 이제 외신과의 기자회견 인터뷰를 하는 건 이제 통상적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번 로이터 통신과 이제 인터뷰를 한 건데 저는 이제 이 워딩 자체를 가지고 러시아가 좀 과민하게 반응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의 전제 조건을 달아놓고 그 세 가지의 경우에 전제 조건이 있을 경우에 그것도 확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정부가 갖고 있는 재정 지원과 인도적 지원만을 고집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면 뭐 민간인 대량 학살이라든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민간인 학살이나 대량 학살이나 아니면 전쟁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고 세 가지 경우를 들었고 그 경우라면 지금 우리 정부 입장을 계속 고집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한 게 아닌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러시아가 지금 발끈해서 과도한 지금 공격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이 워딩 자체 대통령의 메시지가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좀 미국에 주는 메시지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서방 국가와의 이제 연대와 협력을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이제 지원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우리 한국 정부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우리 한국 정부가 어떻게 이 그 과정에서 펼쳐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데 아마 미국에 가기 전에 미국을 향해서 이런 정도의 우리가 조금 열린 가능성을 한번 열어놓겠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그것이 대통령께서 원칙을 지키면서 그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본다면 향후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최근의 동북아 질서에서의 새로운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한 번쯤은 언젠가는 넘어야 될 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한일 정상회담을 결단에 의해서 미래지향적으로 풀어나가는 것도 하나의 매듭을 푸는 거라고 한다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는 자유와 시장 경제라고 하는 이 자유연대의 어떤 확고한 가치를 동북아에서 균형자라고 하는 기계적 균형에서 벗어나서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불가피한 선택이 이제는 우리 눈앞에 있다. 아마 이런 것에 대한 고민에 저는 반로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은 지금 균형 외교보다는 지금 세계 질서가 과거 어떻게 보면 냉전 체계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단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 제가 이제 외교안보를 좀 전공을 했기 때문에 보면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 햇볕 정책이나 그리고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나 그다음 중국과 우리와의 경제적인 어떤 긴밀함 이런 것들은 탈냉전 시대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30년 동안의 탈냉전 시대에 특히 자유무역주의 그리고 이른바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공장을 짓고 해외와 인력과 물자와 자본의 수출이 자유로웠을 때 했던 것들이고 안미 경중이 가능할 때 아닙니까? 안보는 미국과 하고 경제는 중국과 할 수 있는 분리가 가능했던 탈냉전 시대라고 한다면 최근에 와서 이제 신냉전 시대가 돼 있고 자유무역이 아니라 보호무역이 대세가 돼 있고 안미 경중이 아니라 경제와 안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경제안보 시대의 패러다임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그럼 대한민국 정부가 과거에 탈냉전에 맞았던 그 당시의 구태의 패러다임에서는 한 번 더 고민할 때가 되었다. 특히나 지금 러시아 같은 저런 독재 국가가 국제 기본을 무릅쓰고 전쟁을 감행하는 이 상황에서 과연 대한민국이 그동안 6.25 전쟁 또 베트남 전쟁 이런 참전을 했고 또 우리가 수혜를 입었던 나라 입장에서 이 자유와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수호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 됐기 때문에 물론 러시아와의 양자 협력 관계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고민 속에서도 이제는 과거 탈냉전 시대에 고착되었던 어떤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적 이익 선택을
이 신냉전 시대는 새롭게 고민할 때가 됐다고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싶은 거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에디터께서? 일단 저런 해석에 대해서 뭐 김근식 교수님의 의견 특히 이제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 해석, 그러니까 저런 어떤 입장 변화가 그러면은 얼마나 국민적인 합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나왔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국익을 바라보는 관점들 그리고 이제 국제 정세를 파악하는 어떤 관점들은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한국은 원래 전쟁 중인 국가에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이게 뭐 헌법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은 해방 이후에 우리가 대원 전제처럼 같이 지켜온 거잖아요.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혼자의 개인의 결단으로 바꾸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느냐?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외신하고 로이터 통신하고 미국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느냐? 이게 분명히 저는 큰 문제가 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급이냐면은 예를 들면은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월남 파병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이라크 파병 정도 수준에 이게 사람이 가는 건 군인이 가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의 중요한 문제거든요. 파병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근데 법으로 이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다 의회 승인을 받았어요. 근데 의회에서 논의를 거치면서 이게 일종의 공론장 역할을 하면서 각자의 의견들이 나오고 그 논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2003년, 2000 그리고 4년 이렇게 연장까지 하면서 그때 국회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각 당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찬성, 반대 이런 게 나오는데 당시 한나라당에서도 반대하는 의원이 나와가지고 이거 절대 안 된다 얘기를 하고 민주당에서도 이라크 파병 찬성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론장이란 이런 어떤 정도 거쳤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저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로 얼마나 이게 합의를 거쳤는지도 알 수가 없고 이 로이터 통신하고의 이 발언 자체가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보는 게 예전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그 일본하고 정상회담 앞에 두고 요미우리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그 인터뷰 자체가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일본의 일종의 이제 적기지 선제 타격론 이거에 대해서 일본의 입장 이해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아무리 선무에 보따리줘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느냐 논란이 됐거든요. 굉장히 독단적인 방식으로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다라는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합의의 절차.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로이터 통신의 기자회견의 답변 내용이 결정을 한 거라고 한다면 저 비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전쟁 중인 나라에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 입장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이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큰 틀의 국제 질서의 그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지향적인 국가 이익의 차원에서 과거의 탈냉전 시대에 우리가 기존 원칙으로 생각했던 것들도 이제는 새로운 신냉전 시대에는 국가의 미래라는 세원에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가능성을 고민할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냐는 그런 정도의 저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대통령은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이라크 파병이나 베트남 파병처럼 대한민국 정부의 확고한 결정으로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국민적 합의나 공론을 거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건 아니고 일종의 애도벌룬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지금 특히 한미 정상회담은 큰 지금 그 목표를 앞에 두고 이제는 2023년에 대한민국이 장차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이제는 과거의 구태에서 벗어나서 고민을 시작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저는 대통령의 고민 이것이 저는 인터뷰를 통해서 제시한 것이고 그걸 기계로 해서 뭐 야당의 반대나 또는 뭐 시민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으면 다 들어보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탈냉전 시대에 그런 고집을 할 필요가 있느냐 신냉전 시대는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이 무엇인가를 저는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이야기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대통령은 저는 먼저 한 수를 저는 내다보고 문제 제기를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뭐 대만, 중국 관련해서도 무력으로 대만 해협 협상을 변경하는 데 반대한다. 이 발언에 중국이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 해서 오늘 외교부가 주한 중국 대사 초치하고 뭐 이런 속보도 전해드리고 했거든요. 자, 어쨌든 중국과 러시아, 물론 조금 전에 이제 선택의 결단이 내려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지만 어쨌든 우리 기업들이 뭐 러시아나 중국에 진출도 해 있고요. 그리고 북핵 문제를 풀려면 러시아하고 중국의 협조도 좀 필요한데 자, 이런 부분에 전문가시니까 좀 입지를 좁히는 발언 아니었냐 이런 지적도 나와요.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이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에드벌룬 효과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한번 던져놓음으로써 공론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데
대만 문제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중국까지 끌어들여서 이 문제를 확대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워낙 대통령이 솔직히 담백한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정리를 한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저는 근데 이것도 중국이 좀 과도한 반응을 한 거고 사실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을 했다고 봅니다. 어떻게 말참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의 관계라는 게 그렇게 우리가 비아냥을 들을 사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우리가 좀 당당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상을 변경하려는 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반대한다는 것이었는데 대만 해협의 대만 문제라는 것은 중국과 대만이라고 하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하에서 중국 내부의 문제일 수 있지만 그 문제는 사실상 확대되면 사실 동중국해 문제나 남중국해 문제까지 확대되는 것이고 이른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1대1로 전략에 의해서 이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의 이 패권 경쟁의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중국해 문제에서 우리 정부 입장은 과거부터 확고했어요. 통항의 자유를 우리는 지지한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중국이 패권을 늘려서 남중국해에서 영토를 확장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우리 정부가 문재인 정부부터 해왔던 원칙입니다. 통항의 자유를 우리는 존중한다라는 것이었고 그건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었거든요. 저는 그런 맥락에서 전 대만 해협에서의 문제도 이 현상 변경 세력은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어느 나라나 현상을 변경하려는 것은 사실 호전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평화지향을 닫고 있기 때문에 현상 변경 세력에 반대하는 이야기를 한 것을 놓고 물론 그것을 뭐 굳이 생각하면 대만 편을 들었다라고 중국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걸 놓고 과도하게 해석해서 뭐 말참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중국이 너무 과도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인터뷰 발언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계획된 발언이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김병주 의원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 조건으로 한다면은 지금 당장도 살상 무기를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너무나 어이없어요. 도대체 우크라이나 전쟁을 대통령실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튀어나온 것이냐? 치밀한 계산에 의해서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이유로? 아마 밀실에서는 이미 한미 간에 이런 협의가 됐을 걸로 저는 추정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게 절실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계속 요구를 했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걸 먼저 선제적으로 풀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치밀한 계산에 의한 인터뷰 발언이다. 살상무기 지원 관련해서 이미 미국과 밀실에서 합의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 얼마 전에 김태호 1차장이 갔다 왔잖아요, 미국을. 그때 뭐 얘기가 있었을까요? 뭐 그때 얘기가 있었을지 없었을지는 모르겠으나 김병주 의원의 이런 시각, 전체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예 조건을 뭐 세 가지를 딱딱딱 달았잖아요. 뭐 이를테면 민간인 학살이라든지 이제 그 대규모 정전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달려 있고 사실 이게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이미 벌어졌다라는 게 김병주 의원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조건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 그리고 이런 것들이 러시아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도 다 예측을 했다라는 거만 봤을 때 사실은 그 이제 도청 파문이 있고 나서 그 내용들이 이제 김성환 안보실장과 이제 외교비서관 간의 이제 얘기들이 포탄을 이렇게 직접 대여나 지원을 했을 때 이게 이제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약간 딜을 한 것처럼 비춰지는 것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지금 뭐 교체가 되고, 그러니까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는 이제 미국의 압력에 어느 정도 이제 대통령실이나 이쪽에서 좀 유화파들이 다 좀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리고 강경파들, 미국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지금 남은 거 아닌 거냐, 이제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국익을 바라보는 관점은 김근식 교수님 같은 관점도 있고, 뭐 민주당 같은 관점도 있고, 뭐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국익이 이를테면은 손해와 이익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근데 이익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간접적이고 멀고요. 손해는 당장 눈앞에 보이고 굉장히 직접적으로 올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미
중국하고의 지금 무역 이거는 뭐 어느 정도까지 이런 대중국 관계가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우리나라가 최대 지금 적자국이 됐어요. 중국이 수출이 굉장히 부진을 하고요. 러시아에는 지금 160개 기업이 지금 진출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드 보복 같이 간접적으로 보복이 시작됐을 때 경제에 대해 한국 기업에 대해서 대통령실, 정부는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무책임하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일단은 한미동맹 중요하니까 다 기다려봐 이런 식으로 아무런 동의도 없이 그냥 던지고 본다라는 거죠. 지금 뭐 역대급 지금 외환위기 이후로 최악의 지금 경제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미국 가면 그게 해결될까요? 이미 그 반도체법 뭐 이런 거에서 지금 다 우리 배제되고 있고 우리 전기차 지금 보조금 못 받는 것까지 지금 정상회담 앞두고 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보복이 금방 시작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대안이 없어요, 전 정부가.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민주당에서는 지금 발언 철회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가 실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다뤄질지 이것도 관심이고요. 그리고 뭐 야당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가져와야 될 텐데 어떤 성과를 가져와야 하나 반드시 챙겨와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꼽는다면요.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아까 제가 말했던 이제 거대한 어떤 질서의 변화 속에서 한국 정부의 국가 이익 차원에서의 선택이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을 할 때가 되었다는 문제 제기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정해진 게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지금까지 계속 휴시하고 문재인 정부는 과거지향적인 과거 퇴행적인 어떤 햇볕 정책이나 그 탈냉전에 그냥 안주했던 정책이기 때문에 새로운 국가 질서, 새로운 국제 질서에 부응을 못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나 이제 국민적 공론화 속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그 장기적으로 그렇고 단기적으로 이번에 이제 4월 말에 미국에 가면 우리가 미국 갔다 와서 얻어야 될 성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성과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확실한 우리가 개런티를 받는 것이죠. 지금 북한의 핵무기라는 것이 이제 핵 개발 국가가 아니라 이미 대한민국을 사실상 위협을 하고도 남을 정도의 사실상 핵 무장 국가입니다. 그리고 핵 무기나 핵 기술이라는 게 너무나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눈앞에 지금 실제로 존재하는 위협이어서 우리가 단순히 이제는 뭐 한미 동맹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이 갖고 있는 핵 우산, 이른바 확장 억제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현실적으로 북한의 실제 핵무기에 대항할 수 있는 우리의 그 방어 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토식 핵 공유 또는 한국형 맞춤형 핵 공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핵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핵 공유에 대한 새로운 어떤 지평을 열 수 있는 합의를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북한은 이미 눈앞에서 우리에게 핵폭탄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을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 속수무책이지 않습니까? 네, 북핵 문제에 대한 개런티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IRA라고는 인플레 감축법에서의 어떤 우리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문제를 비롯해서 지금 삼성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반도체 공장들에 대해서 특히 삼성이 지금 중국에도 반도체 공장에 상당히 투자가 많이 돼 있잖아요. 이런 반도체 공장의 중국 부품 또는 중간재 부품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상당히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도 사실은 해결을 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 굉장히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정한 좀 활로를 열어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우리의 성과를 우리가 얻어내기 위해서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탄약에 대한 간접 지원을 계속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그 군사 지원을 하는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나토 국가는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호주, 뭐 일본도 하고 있고요. 북한은 이미 러시아에 뭐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전쟁 중에 국가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맞지만 상황이 변화하면 그리고 제노사이드 정도 수준의 정말 인류가 용납할 수 없는 그 러시아의 무차비한 그런 무참한 상황이 생긴다면 우리가 발벗고 나서야지요. 당연히 그런 것까지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과 서방 측의 어떤 지원 요구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가능한 선에서 우리가 화답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가능한 방법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성과하고 관련이 돼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첫 구속영장 청구가 어제 있었죠. 자, 돈봉투를 만들고 전달한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강내구 한국감사협회장인데 조사한 날 바로 영장이 청구된 건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는 이미 검찰이 어느 정도 뭐 수사, 조사를 이제 마친 상황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다.
되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추가로 뭐 얼마나 더 조사를 해봤자 뭐 필요 없고 이미 영장이 이제 발부될 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보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 전체적인 수사의 어떤 핵심적인 어떤 방향성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이정근 부회장, 그러니까 사무부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별건으로 다른 뇌물, 본인의 10억 뇌물 수수로 이제 뭐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 지금 이제 강내구 이제 감사협회장이거든요. 여기를 이제 구속시키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구속이 핵심적이고 빠르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 검찰이 그렇게 본 것 같고, 그래야 그 이름이 거론된 뭐 현역 의원들부터 해서 수사가 좀 속도를 그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어떤 압박 이런 것도 상당히 이제 이루어지지 않겠냐. 왜냐하면은 이 돈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지금 인물로 지금 꼽히는 게 이제 뭐 윤 의원이라든지 이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감사 제가 이름이 막 헷갈려가지고 강내구 감사, 강내구 감사.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첫 단추를 빼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민주당이 돈봉투 의혹 이후 첫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어떻게 의견을 모았는지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송영길 전 당대표가 즉각 귀국해서 의혹을 낱낱이 분명히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런 의원들의 뜻을 프랑스에 있는 송영길 대표도 충분히 감안해서 향후 본인의 입장이나 또는 그 향후 행동을 취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자회견 보기 전에 좀 그러니까 기자회견 본인이 뭐 그건 판단을 하시겠죠. 이제 지난 월요일 당 지도부의 요청, 그리고 이제 오늘 국회의원들의 또 공식 요청이 있는 만큼 그런 것을 놓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탈당이나 제명 같은 게 그런 이야기는 오늘 나오지는 않았고요. 결자이시 차원에서 송영길 전 당대표의 조기 귀국을 통한 그런 국민과 또 당의 어떤 입장을 제대로 밝힐 것, 이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 전원의 총의로 사과의 뜻을 한번 밝혔고요.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을 또 압박을 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송 전 대표에 대한 성토 분위기였다, 이렇게 좀 전해지더라고요. 이런 압박 분위기 때문일까요? 20일 기자회견은 프랑스 파리에서 하되 그 이후에 송 전 대표가 귀국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좀 선회한 것 같아요. 그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조기 귀국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제 20일 기자회견 후에 이제 곧 귀국을 할 거라고 이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들어와서 해명하고 책임질 걸 책임지고 민주당의 전직 당대표로서의 최소한의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면 왜 송영길 대표가 그렇게 다들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지금 강릉의 산불바람처럼 확산돼서 다 불에 타 죽을 상황인데 들어와서 이걸 해소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방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게 겁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야 뭐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에 의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도 그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그 불체포 특권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만,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 들어오면 검찰이 소환하면 여기서 강내구 그 회장처럼 바로 구속영장 청구하면 그냥 실질심사 봐서 법원이 영장 발부하면 바로 구속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걸 뭐 모르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그러면 감내하고 들어가서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구속된 다음에 자기의 정치적 그 생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송영길 대표에 대한 민주당의 뭐 조기 귀국 종용 뭐 충분히 이해하고 맞는 이야기입니다만, 송영길 대표는 이재명 대표랑 다르게 방탄용 갑옷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굉장히 복잡한 계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송영길 대표가 들어왔을 때 이후에 구속에 대해서 이제 그 분리가 돼서 검찰의 이른바 이제 수중에 있을 때 송영길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심송심이란 말이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21년 당대회가 사실상 비주류였던 송영길 대표가 예상을 뒤엎고 신승을 했었던 데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 측의 도움이 많았던 게 사실이고, 실제로 송영길 대표가 당대표가 돼서 당시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유리하게 대선 후보가 됐다는 것에 송영길 당대표 체제가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둘 사이에 무슨 모종의 거래가 없었을까?
상당한 정도의 이해관계의 합치가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순망치한의 관계일 수도 있다. 네. 그렇다면 송영길 대표로서 나만 죽을 수 있느냐. 라는 생각까지 막말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밤잠을 자기 어려울 수도 있다. 예. 송영길 대표도 밤잠을 못 자겠지만 저는 이것이 그냥 송영길 대표에서 끝나는 산불이 아니라 이 산불이 어느 선까지, 어느 산으로까지 넘어갈지는 좀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근식 전 실장님의 개인적인 내피셜입니다. 예, 추론이셨고요. 지금 뭐 탈당, 제명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송 전 대표를 향한 압박 강도가 더 거세지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보다 더 센 정계 은퇴 주문까지 나왔습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거 딱 터졌을 때 올게 왔구나 그런 이제 느낌이었어요. 그게 무슨 저게 말씀? 오랜 관행이었거든. 송영길 후보로서는 좀 억울하긴 억울할 거예요. 나만 그랬냐 뭐 이런 거지. 다들 그랬을 텐데 그게 다 녹취록이 저렇게 있을 거라고는 처음에 아마 저 얘기할 때는 저건 생각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 멋있게 이걸 일을 처리하면 혹시 또 기회가 올런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좀 구질구질하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정계 은퇴 선언까지 해야 된다고 보세요? 당연하죠. 그거야. 어떻게 이래놓고 뭘 더 미련을 가진들 가능하겠어요. 그게. 미련을 가진들 이런 녹취가 있는 상황에서 이게 가능하겠냐. 정계 은퇴 당연하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뭐 윤태 사무총장은 뭐 정치 선배고 원로니까 뭐 저런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송영길 대표 전 대표가 좀 꿈이 크신 분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제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천에서 5선을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뭐 지역구를 이제 포기를 하고 이건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물려줬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지역 이제 국회의원을 할 만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장, 서울시장 등등을 발판으로 해서 그런 다음에 대선에 다음에 나오는 거를 염두에 두고 다 움직였고 한시적 이재명 대표와 한시적 정치적 동맹을 맺은 거예요.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으니까. 그래서 이게 뭐 정계 은퇴를 하실 거냐, 뭐 이번에 굉장히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뭐 정계 은퇴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 본인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멋있게 이걸 처리하면 혹시 기회가 올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사실 정계 은퇴라는 게 영원히 정계 은퇴하시는 정치는 제가 못 본 것 같고요. 정계 은퇴 잠시 뭐 떠나 있다가 다시 기회를 잡는 뭐 이런 방법도 혹시 고민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멋있게 처리를 하는 게 어떤 방식인지에 대해서는 송영길 전 대표와 다른 민주당 분들하고 다 생각이 다를 건데 그러면 내가 다 시켰어 하고 은퇴를 하면은 그러면은 뭐 멋있게 되는 거고 이게 다 수습이 되는 거냐.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까 전에 그래서 방탄 때문에 이제 안 들어오는 거다. 방탄이 없어서 이제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파리의 택시 운전사나 뭐 파리의 정치인이 될 뿐이 아니잖아요. 이분이 어차피 7월에 예정돼 있거든요. 그럼 7월에 들어오면 그때 뭐 방탄이 있든 어떤 그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조금 자기도 좀 이게 너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본인도 지금 확신이 안 쓰니까 조금 지켜보겠다라는 거지 너무 다 이렇게 김근식 교수님처럼 다 무리하게 방탄으로 다 이런 거를 연결을 짓는 시각은 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송영길 대표 이게 또 하나 민주당의 시각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민주당에서는 빨리 들어오면 좋다, 빨리 들어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몇몇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거 장기화될 거다. 그러니까 빨리 송영길 대표가 들어온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의원 20명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한 주에 한 명씩만 소환해도 20주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4달, 5달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화될 거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가 사실 뭐 이제 빨리 들어오는 것까지 뭐 요구를 하고 있지만은 그거하고는 별 상관없이 이거는 반년 이상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2021년 전당대회 관련해서 한 10명에서 20명. 그러나 또 다른 건이 그 녹음 파일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파장이 어디까지 있을지 모르는데 자, 조금 전에 유인태 전 사무총장 발언 중에서 오랜 관행이라서 송 대표가 좀 억울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국민들이 들을 때는 뭐 이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럼 지금도 여야 막론하고 이런 돈 봉투가 이렇게
그 당내 선거가 있으면 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당도 2008년에 박기태 대표 돈봉투 사건이 이제 4년 후에 폭로가 돼가지고 그땐 너무 오래전이고. 그렇죠. 그런데 벌써 그건 10몇 년 전 일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를 그 기회로 해가지고 사실은 그 돈봉투 문화는 다 근절이 됐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그게 한번 되게 혼나봐야 손을 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아마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이면 바로 불과 2년 전밖에 안 되는데 그때 저렇게 광범위하게 돈이 만들어지고 전달되고 살포됐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서는 2021년 당대회에 그랬다면 그럼 그 전에 추미애 당대표, 그 전에 이해찬 당대표는 안 그랬겠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재명 당대표 때는 안 그랬겠느냐.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당대표 선거는 똑같이 치르는 거기 때문에 전국을 돌면서 권리당원 표 받고 대의원 표 받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민주당이 저렇게 내부에서 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가장 구조적인 큰 이유는 여론조사 반영 비율이 현저히 낮고 권리당원과 대의원 반영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의원과 권리당원한테 돈을 줘서 돈으로 그들의 마음을 표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유혹에 빠지기가 쉽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은 민주당의 고질적인 저는 병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든 어쨌든 그 똑같은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반영 비율이 거의 8, 90%가 돼 있는 민주당의 당대표 선출 룰에서는 저런 식의 돈봉투가 횡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뭐 이정근 이 사무총장의 이 파일에 그 부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과거에 다른 당대회에서 전당대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모든 의혹이 지금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폰에서 지금 나온 상황인데요. 자, 오늘 YTN이 이정근 전 부총장의 그 변호인하고 통화를 했는데 심경이 굉장히 민주당 손절에 배신감을 느낀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검찰 수사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조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미 그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지금 JTBC가 굉장히 그 연일 지금 녹취록을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JTBC 측에서도 나와가지고 우리 이거 검찰로부터 받은 거 아니다라고 굉장히 확언을 했고 검찰 쪽에서도 약간 뭐 항상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흘린 거 아니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양상을 보면은 검찰 쪽에서 만약에 흘렸으면은 JTBC 단 한 곳만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언론에 또 이렇게 좀 소위 말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양상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는 이거는 검찰 쪽이 아닌 쪽에서 받은 거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정근 쪽에서 나왔을 거다라고 이제 대체적인 관측이 하나. 또 하나는 검찰 구형이 지금 3년이었는데 1심에서 4년 6개월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10억 원이 좀 뇌물이었는데 이게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 구형 단계부터 이미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소위 말해서 플리바게닝을 하고 협조를 하고 지금 구형에 낮춰받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철승 변호사 이분 담당 변호사가 굉장히 좀 이상하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은 당을 위해서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얼마나 헌신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상황은 본인이 이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뇌물을 10억 원을 개인적으로 받아가지고 그리고 명품백도 5개를 받은 다음에 아무것도 사업을 진척해주겠다고 받았지만은 이후에 아무것도 진척이 안 되니까 그 박모 씨가 지금 검찰에 고발을 해서 이게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개인 비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개인 비리인데 이게 당에서 뭐 민주당에서 손절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저는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전당대회 돈봉투 이런 거는 이제 이쪽에서 이정근 쪽에서 나온 거라고 보는데 뭐 이게 잘 된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 정치 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근데 이게 마치 본인이 당을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이거 지금 억울하게 당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얘기를 해서도 안 되고 정철승 변호사가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엄연히 본인의 개인 비리입니다. 누가 10억 원 지금 오죽하면은 법원에서 명품백 5개도 몰수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정도로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예요. 개인 비리가. 예. 자, 앞으로도 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거기 때문에 계속 뭐 주제로 당분간은 좀 다뤄져야 될 것 같은 분위기고요. 자,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볼 텐데, 자, 국민의힘 오늘 아침 최고위 풍경을 보면 김재원 최고위원에 의해서 오늘 태영호 최고위원도 그 회의에 불참했어요. 선출직 최고위원은 4명인데 2명이 불참한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참 이제 국민 여러분들한테 사실 좀 죄송하죠. 죄송하고 김기현 대표 체제가 출범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사실은 그 새로 출범한 지도부가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고 지지율을 올려도 모자랄 판에 새로 선출된 지도부 벌써 2명이 구설수에 항상 오르내려서 스스로 지금 셀프 불참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굉장히 민망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최고위원이 이것도 말실수나 실언이라는 게 한 번은 실수라고 볼 수 있지만 연일 반복해서 지금 2번, 3번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 자세의 문제거나 인식의 문제거나 자질의 문제가 아니겠느냐는 자연스러운 문제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민망한 모습을 빨리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윤리위원장이 임명이 돼 있고 윤리위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윤리위가 구성이 되면 아마 신속하게 윤리위에 아마 회부가 된다고 한다면 신속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눈높이에 맞는 어떤 징계의 어떤 절차가 착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 절차가 착수된다고 하면 자, 어느 정도의 징계가 내려질까요? 이게 징계 수위에 따라서 내년 총선 여부, 그렇죠. 출마 여부가 달려 있으니까 좀 그게 중요한 이제 포인트인데요. 그 징계 당사자한테는 제일 이제 중요한 그 계산이 들어가는 거죠. 당원권을 6개월 하느냐, 1년 하느냐가 이제 중요하고, 왜냐하면 당원권 1년 하면 내년 공천을 포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6개월을 했을 경우는 또 지난번에 있었던 이준석 당대표와의 당원권 정지 형평성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도 뭐 사실 2번째 그 징계 같은 경우는 막말 논란으로 징계가 된 거잖아요. 양도구역 문제 발언 때문에. 첫 번째야 뭐 성상납이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아마도 윤리가 구성이 돼서 실제로 징계가 만약에 절차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런 형평성의 문제, 그다음에 이 당사자의 어떤 내년 총선 출마 여부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고 이 최고위원회의 비정상적인 어떤 이 공백들을 좀 메꿔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치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아마 고민을 해서 결론을 낼 거라고 봅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오늘 제주 4.3공원을 방문해서 또 참배를 했더라고요. 근데 유족들이 징계받지 않기 위한 어떤 그런 수 아니냐 이런 비판도 현장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금 정치 생명의 위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죠. 왜냐하면은 방금 뭐 얘기도 나왔지만은 이게 우연치 않게 이준석 대표를 1년을 징계를 때리면서 그게 다 기준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1년 이하는 징계도 아닌 것처럼 지금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다 그 전에 예를 들면 KT로부터 자녀 취업 청탁한 김성태 전 의원이 3개월 당원권 정지 3개월 받았거든요. 그게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약간 그런 거에 온정적인 거 이제 정당이었는데 갑자기 굉장히 엄격한 정당이 돼 버렸어요. 1년 당원권 정지 1년을 기본이 1년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 판돈이 1년부터 시작이다. 뭐 저는 이제 이런 표현도 쓰는데 이게 굉장히 좀 당사자 입장에서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새로 출범하는 윤리위도 부담이 만만치 않겠네요.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크고 지금 내부에서도 어쨌든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지금 소위 말해서 용산의 눈밖에 났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용산에서 원하는 이런 그림대로 움직이거나 그게 아니라 개인 플레이, 독자 플레이 한다라는 거 좀 이기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아예 이거를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기록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발언들이 지금 당내에서 나오는 거군요. 그래서 그 이제 뭐 자진 사퇴도 해야 된다 차라리 이런 얘기도 이제 최고위원 자진 사퇴 얘기도 나오고 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1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당내 최고위원들이 지금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고 있고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라는 이 상황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한테 지금 얼마나 호재입니까?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이 터졌는데도 각종 지표 보면은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발언 논란 일으키고 최고위에 참석 안 하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당대표가 요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제 요청, 인터뷰 자제 요청까지 한 거는 확인이 됐잖아요. 일단은 조금 이제 소나기를, 왜냐면 어떤 식으로든 이제 언론의 포커스를 받고 또 질문 받고 이거를 좀 피해보자는 전략인 것 같아요.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빨리 이제 북한의 시각에서 좀 벗어나라. 왜 그러냐면은 북한을 정말 싫어하셔서 내려왔는데 말씀하시는 게 김일성을 다 치켜 세우고 있어요. 김구는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술에 이용당했다. 그리고 제주 4.3은 김일성에 지시한 거다. 그러니까 김일성과 상당히 전지전능하게 보는 거거든요. 실제하고 상당히 거리가 먼 반응인데 김일성을 공격하기 위해 그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김일성을 더
띄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좀 현대사 책도 읽으시고 예. 다시 쓰는 뭐 한국 현대사 이런 거 뭐 이런 책도 좀 읽으시면서 좀 사상을 좀 교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는 보면 안 되고요. 아니 제가 얘기하는 국사책을 거는 보는 게 좋습니다. 각각의 진보의 뭐 강만기 교수가 쓴 그런 책도 있고 보수 진영에서 쓴 것도 있고 좀 하면서 최소한 북한에서의 그 시각은 김일성 만능주의 이 시각은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네, 한 겁니다. 권씩 추천해서 좀 보내드리죠. 네, 자 나이트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외교부가 오늘 저녁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초치해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관련 중국 외교부 대변인 발언에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싱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윤 대통령이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을 언급한 데 대해 왕원빈 대변인이 타이완 문제 관련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무례한 발언을 한 것은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사안이 양국 관계 발전에 불필요한 지정을 주지 않도록 중국 측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러시아가 잇따라 경고 발언을 했습니다. 크렘린궁이 한국의 간접적인 전쟁 개입이라고 경고한 데 이어 러시아 외무부가 반러적대 행위라고 규정하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대한 러시아의 경고가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무기 제공도 반러시아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반도 주변 상황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과 양국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크렘린궁 대변인은 무기 지원은 간접적인 전쟁 개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К нашему сожалению, Сеул занял достаточно недружественная позиция. Конечно же, начало поставок вооружения будет косвенно означать определенную стадию вовлеченности в этот конфликт.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면 양국 관계가 파탄날 것이라며 푸틴 대통령이 경고한 지 6개월 만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은 원색적인 발언까지 동원했습니다. SNS에 적을 돕겠다는 새로운 사람이 등장했다며 러시아의 최신 무기가 북한의 손에 있는 것을 볼 때 한국 국민이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고 위협했습니다. 주한 러시아 대사관도 홈페이지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기로 한 결정이 양국 관계를 파괴할 것이라며 한반도 안보 상황에도 매우 부정적일 거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러시아는 서방과 함께 제재에 동참한 한국을 이미 비우호적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시사한 발언에 대한 강경 입장이 잇따라 나오면서 두 나라 사이 긴장이 커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의 대규모 민간인 공격 등을 전제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국방부는 군사 지원 검토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사전에 군사 지원 검토 지시가 내려왔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그런 것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 언급에 미국 정부는 한국의 기여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미국과 폴란드에 무기를 판매한 우리나라를 이미 교전국으로 여기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주기 특파원입니다.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 언급에 대한 입장을 묻자 나토와 우크라이나 국방연락그룹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미는 국제 질서와 평화 유지에 대한 약속을 포함하는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철통 같은 동맹을 맺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전망하는 싱크탱크 토론회에서는 러시아가 이미 우리나라를 교정국으로 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데다 폴란드와 미국에 무기를 판매했기 때문이란 겁니다. Russia is already sees South Korea as a combatant in the war. Korea is already bearing the brunt of Russian anger and animosity. 빅터차 석자는 우리나라의 정책 충돌로 직접 무기 지원이 어렵다면 나토 회원국의 무기 재고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도울 수 있을 거라며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가장 필요한 건 탄약이라고 말했습니다. Through backfilling NATO countries that are providing weapons to Ukraine. Korea has one of the largest, if not the largest, stockpile of munitions of any country in the world. 또 북한이 이미 러시아의 무기 지원을 결정했고 우리와의 대화에 관심도 없다며 무기 지원이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도 많지 않으리라고 내다봤습니다. 백악관은 우크라이나에 추가 무기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전쟁 시작 뒤 36번째 지원으로 우리 돈 4,300억 원 규모입니다. The package will include more ammunition for U.S. provided HIMARS, rocket systems, and anti-armor systems, as well as additional artillery rounds. 미국 언론은 이번 지원 발표가 우크라이나 최전선에서 소총 총알부터 대형 포탄까지 모든 종류의 탄약이 고갈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정부 여당이 물가와 민심 등을 고려해 전기 가스요금 인상을 미룬 가운데 이번 달에는 전기요금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애초 지난달 말 전기요금을 올렸어야 하는데 당정의 건의로 연기한 상황이라 더는 늦추긴 어렵다면서 냉방 수요가 갈수록 커지는 만큼 요금 인상이 다음 달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전기요금 인상은 해야 하고 미루기 어렵다면서 올리지 않으면 전임 문재인 정부와 똑같이 부실을 키워 미래 세대 부담을 지르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쌍방울 계열사의 특혜를 받아 취업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아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 이 전 부지사의 아들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A씨는 이 전 부지사의 청탁으로 지난 2020년 10월부터 1년 정도 쌍방울그룹 계열사인 연예기획사에 취업해 근무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개그맨 서세원 씨가 향년 67세를 일기로 캄보디아에서 숨졌습니다. 외교당국에 따르면 서세원 씨는 현지 시각 오늘 오전 11시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있는 한인병원에서 숨졌습니다. 서 씨는 현지 병원에서 링거를 맞다가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족들은 시신을 함국으로 옮겨 장례를 치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많은 사람이 사랑하는 클래식 명곡 중에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을 빼놓을 수 없죠. 그런데 이 곡의 종교 편향성을 문제 삼아서 시립교향악단의 연주가 금지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음악인들은 예술의 종교적인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은 운명 영웅과 함께 3대 교향곡으로 사랑받아온 명곡입니다. 대구시립교향악단은 다음 달 1일 공연에서 이 곡을 연주하기로 했지만 갑자기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대구시 종교화합자문위원회에서 종교 편향성을 이유로 연주를 금지한 겁니다. 사악장 환희의 송가 가사가 문제가 됐습니다. 신과 창조주가 언급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독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위원 한 명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반드시 만장일치로 결정해야 한다는 조례 때문에 한 명만 반대해도 공연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종교 편향적인 공연이 몇 번 있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그동안 많이 되었었습니다. 위원분 중 한 분이 이게 이제 종교 편향적인 가사가 있어서 음악인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예술의 종교의 잣대를 들이대선 안 된다며 공연 금지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작품에 담겨진 본연의 가치는 종교와는 무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신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종교를 찬양하는 음악으로 폄훼하는 것은 논란이 커지자 대구시와 지역사회에서도 조례 개정 등 여러 가능성을 놓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그 전에도 같은 곡을 공연을 한 적이 있고 한데 이번 건은 좀 시민들의 눈높이에 봤을 때 조금 맞지 않다. 지금 이제 관련 부서에서 어떤 개선 방안에 대해서 이제 이 심각성을 이제 보고 개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논란에 공연장 측은 결국 시립교향악단 대신 다른 연주단체를 섭외해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 시간 문제로 규모가 크게 줄었고 베토벤 교향곡도 전 악장 대신 4악장만 공연하는 거로 바뀌었습니다. 세계인이 사랑하는 음악을 둘러싼 엉뚱한 종교 편향 논란에 결국 애꿎은 시민만 문화 공연을 즐길 기회를 잃게 됐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전국 시도지사 공약실천계획 평가에서 대전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최하위 등급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평가가 잘못된 관행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데 이어 공식 항의 공문까지 발송하며 이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본질을 회피하는 꼼수이자 무책임한 변명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지난 17일 전국 시도지사 공약실천계획 평가를 공개하면서 대전시를 최하위인 D등급으로 발표했습니다. 대전시가 자료보안 요청에 따른 세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소명 등의 절차가 불가능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러자 대전시는 본부 측의 평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며 평가 제외나 불가기관으로 분류했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그동안 매니페스토 본부에 연간 1,000만 원 넘는 예산이 집행돼 온 것을 근거로 제시하며 이번 평가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평가를 해달라고 시민단체에 돈을 갖다 준 꼴이라며 이런 부패한 구조가 어딨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시민들의 혈세를 단 1원도 소수의 시민단체에 먹잇감으로 줄 수 없다며 잘못된 관행들을 과감히 고쳐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매니페스토 본부가 파악한 민선 8기 대전시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정은 55조 6,400여 원.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로 민선 7기보다는 약 13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논평을 내고 대전시가 무책임한 공약을 감추기 위해 행정 불신을 자초했다며 본질을 회피하려는 꼼수는 안 된다고 비난했습니다. 대전시가 명확한 그 세부 자료를 제출하고 근거를 제시를 하면 유권자들이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분명히 할 것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자료 제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없이 너희들의 평가 기준이 잘못된 거다. 이런 식이라는 건 곤란하죠. 대전참여자치 시민연대도 대전시가 무책임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독선적인 시정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매니페스토 본부 측은 시민들과 맺은 고용계약서와도 같은 공약을 평가하지 말라고 해서 평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예산 집행은 별개의 사안으로 이번 기회를 계기로 대전시가 분발해서 시민들을 위해 좀 더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전시는 시민 공약 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돈을 받지 않고 평가하는 시민단체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콜롬비아산 아보카도에서 잔류 농약 티아벤다졸이 기준치보다 추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트리치가 수입 판매한 콜롬비아산 아보카도로 올해 생산된 제품입니다. 티아벤다졸은 감귤류와 고구마 등에 사용되는 살균제입니다. 중부지방에서는 어제까지, 남부지방에서는 오늘까지 마치 초여름 같은 고온 현상이 이어졌는데요. 내일은 전국에서 기온이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17.4도로 어제보다 10도 이상 낮았는데요. 오늘 29.4도를 기록했던 대구의 낮 기온이 내일 20도까지 떨어집니다. 며칠 사이 온도 변화가 무척 심한 만큼 면역력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이맘때 봄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황사가 또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발원한 황사가 내일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가겠는데요. 특히 이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미세먼지만 아니라면 내일 하늘 자체는 맑겠지만 호남권에서는 오후에 약한 비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오전까지 해상과 내륙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과 해상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12도, 광주 16도, 울산 15도 예상되고요. 내일 낮 기온은 서쪽 지방에서 상대적으로 높겠습니다. 서울 22도, 광주 25도, 포항 16도 예상됩니다. 한동안 어제나 오늘 같은 고온 현상은 없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또다시 전국에 봄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